예, 약 1시간 전이었습니다.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스튜디오에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판이 시작된 지 이제 약 1시간 정도가 지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은색 정장에 이제 타이를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작년 1월 26일에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1년여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찌 보자면 재판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찌 보자면 그래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이다라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보더라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1심에서 소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증인도 많았고요. 문제되는 쟁점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에서도 굉장히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는 모습 그리고 치열하게 공방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재판 진행 초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대로 좀 출석도 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좀 지연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 좀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는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년 4월 14일에 첫 공판이 있었고요. 총 42차례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42차례 진행되는 공판 동안 증인 신문이라던가 증거 조사 많은 분들의 공방이 이어졌고 오늘 이제 최후 진술을 끝으로 검찰의 구형량과 함께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 또 눈에 띄는 것이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이 아니라 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재판이 병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판 초기부터 병합 가능성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병합은 이제 필수적인 수순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18명의 피고인이 사실상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혐의는 내란의 주요 인물을 종사했는지 아니면 내란의 우두머리인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막바지에 가서는 한 재판부에서 동일한 재판, 하나의 재판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피고인 중에 일부의 재판이 먼저 결론이 나오게 되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결과도 예측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위험을 피하고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병합을 했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피고인들이 지금 출석을 한 상황이고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구형량을 선고하는 것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이들 모두에 대한 최후 진술 역시도 들을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고인만 해도 8명이고 그에 따른 이제 변호인들도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재판 시작 전부터 법정 앞에 긴 대기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10시 정도에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그보다 앞당겨서 이제 9시 20분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오늘 어쨌든 재판 평소보다 빨리 시작하고 하루 안에 다 끝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다 끝내겠다라는 의지는 좀 확고해 보입니다. 대신 지기현 재판부에서도요. 충분히 발언 기회를 보장하겠다. 최후 진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간적인 제한은 두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제 있었던 재판만 하더라도요. 오후 9시 40분이 넘어서 재판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장시간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몇십 분이라도 오늘 9시 20분 으로 재판을 좀 당김으로써 40여 분이라도 조금 더 시간을 벌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아무리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해도 일단 피고인이 다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오전 중에는 예정되어 있는 증거 조사 등을 거치고 오후부터 특히 이제 특검 측에서 구형량 사유와 이제 구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나머지 모든 피고인들이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또 최후 진술을 이어간다면 오늘
역시도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최대한 좀 경제성 있게 진행을 한다고 해도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재판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판이라는 게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건가요? 그렇죠. 딱 정해진 이 시간까지 끝내야 된다라는 것은 없지만 물리적인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밤새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되어서 좀 밤 늦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 아마 특검 측에서는 일단 오늘 하루에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특검 측이 하는 진술 양을 좀 정리한다거나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피고인들에 대해서 어떤 동일한 내용을 좀 묶어서 설명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오히려 특검 측에서는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 제약이 없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직위원 재판부에 이미 공언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최후 변론이나 변호인 진술 등을 시간을 제약해서 말하라라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최후 변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본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니만큼 만약 피고인들이 그 부분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제약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재판부가 그 제약을 두지 않겠다고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30분씩만 잡아도 4시간가량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방어권 행사를 하기에 좋은 방향을 택해야 되는데 구형이 있으면 이제 나머지는 결국 재판부의 선고입니다.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려면 뭐 어느 정도 뭐 반성의 개정이라던가 아니면 불가피했던 사유 등을 언급할 텐데 굳이 또 중언부언 긴 얘기를 하기보다는 압축해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이 부분도 변호인들의 판단에 따라 잘 길고 짧고 좀 정리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 이 최종 변론의 그럼 순서 같은 경우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아마 어제 특검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형을 누구 먼저 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것처럼 아마도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구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1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먼저 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역으로 최후 진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재판의 재량권에 달려있는 사항으로 보여져서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볼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장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특검의 구형량입니다. 어제 한 6시간 가까이 이제 회의를 했다라고 정해지고 있고 사실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이라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사형이랑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해야 되는 건데 어떤 요소들이 좀 작용이 되는 걸까요? 일단 내란죄라는 것의 법정형이 워낙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자주 등장하는 죄목은 아니었는데 이 12.3 비상계엄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된 새로운 형법 조항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수감도 된 적이 있었죠. 그 이외에는 사실 적용됐던 사례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특검 측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 한 가지다라고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무기금고는 이미 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사형을 구형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정도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먼저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은 지가 지금 몇십 년이 훌쩍 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이 된다거나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 그리고 이 국민들의 피해 등을 고려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사형을 구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오고요.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에서도 실질 구형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실제로 선고가 내려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구형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면 무기징역 구형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 고려할 만한 지점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할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오늘 이제 이 형량이 내려질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가담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어떤 형량이 매겨져야 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가담의 정도가 가장 높은 불법성이 큰 피고인으로 불리고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보다는 더 높은 형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형돼야 되기 때문에 사형이 구형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장기간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이 피고인들 간의 어떤 그 형량의 형평성을 맞춘다거나 국민들의 법감정 고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들을 고려하면서 이 형량을 맞추는 작업을 장기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지난해 11월에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할 당시에 이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실질 구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향후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실질 구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선고될 형량과 크게 차이가 없는 형량을 구형하겠다.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형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요. 검찰의 구형보다 절반 내지 3분의 2 정도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제로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을 구형하겠다. 이런 의미로서 읽혀집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지금 15년이 구형되었고 당시에 이 구형에 대한 이유를 밝히면서 실제로 선고될 수 있는 수준의 구형을 하였다라고 언급한 만큼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보다 가담의 정도가 적다고 한다면 이보다 낮은 구형이 내려질 것이고요.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당시 이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말리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이 어찌 보자면 재판의 중요한 축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보다 가담의 정도가 높다면 이 비상계엄 선포를 더 주도한 사람이라면 15년 이상의 구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또 이 30년 전에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또 보자면 당시에도 사형이 구형이 됐었는데 그러면은 당시에는 이제 확정 판결은 근데 봅니까? 이제 사형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실질 구형처럼 이게 좀 더 감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앞서 언급되었던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1심에서도 사형이 구형이 되었었고요. 실제로 1심 선고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항소심과 대법원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어쨌든 이 정권이 교체되는 그 이양 과정에서는 평화로웠다. 뭐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어서요.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고 이제 네. 이마저도 사면이 되었던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당시에는 이미 40년 전이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될 측면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과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당시만 해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97년도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형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가만히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다만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지만 우리 형법전을 딱 열면 사형이라는 그 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내리지 못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특검 측도 이 부분은 좀 고심을 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지금 특검 측에서 뭐 국민 감정 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형량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구형량은 결국 중요한 것은 1심의 최종적인 선고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형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재판부가 이것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형을 구형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이렇게 불법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리는 정도 수준에 불과할 것이고 최종적인 선고 결과를 무기징역 정도로 예측을 한다면 특검 측도 좀 고민은 하리라고 보는데요. 다만 저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지만 김용현 전 장관과의 차등성을 두고자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만약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위의 단계,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재판에 들어가 있는 저희 취재진의 지금 속보를 보면은 서증 조사가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9시 20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오늘 굉장히 좀 장시간 이 재판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서증 조사라는 게 뭐고 앞으로 이제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거 조사입니다. 서증 조사라고 한다면 제출된 증거들을 놓고 이제 이 증거에 대해서 공방을 좀 벌이는,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최종적인 결과, 최종적인 서증 조사일 것 같습니다. 먼저 변호인 측의 서증 조사 진행하고 그 다음에 특검 측이 그 증거에 대해서 이 증거의 제출 여부 등을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을 오전 중에는 저는 마치리라고 보고요. 이 조사를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특검 측이 이 구형을 하게 됩니다. 이 특검에서 구형에 대한 이유도 밝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구형량을 순서대로 피고인별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서증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 특검 측의 구형이 있는 다음에 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피고인이 지금 여럿이기 때문에 이 변호인별로 또 별도로 갖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이 최후 진술입니다. 이 피고인이 직접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더라도 오늘 거쳐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전에 9시 20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점심 전에 서증 조사를 마친다. 이 부분을 최대한 좀 컴팩하게 유지한다고 해도 점심 식사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점심 식사도 당연히 해야죠. 아마 저녁 식사도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자면 시간이 좀 상당 부분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 재판 자체가 지금 너무 늘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재판이 병합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피고인이 한 자리에서 지금 한 법정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을 가져서 좀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짚어볼 텐데 어쨌든 뭐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오늘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게 내란인지 아닌지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유무죄를 가르게 될 텐데 쟁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가 사실상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참작이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지금 다른 관련 피고인 중에 일부는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또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높은 구형을 선고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반성의 정을 보이기도 어려운 것이 그렇다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성의 사정을 보여주기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에서부터 일관된 논리를 갖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은 당시 거대 야당의 어떤 그 독주를 막고자 하는 어떤 알리기 위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환기하기 위한 계엄이었다. 상징적인 의미였다라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적인 폭동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다른 증거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계엄 선포문 같은 것의 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라던가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와 같은 부분은 사실상 그런 경고성,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계엄이었다라는 부분과는 상충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특검 측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내란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리라고 보고요. 이에 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어떤 무력 진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끝까지 강조하는 그래서 이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통치행위에 불과했다는 논리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논리를 가져감에 있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때에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본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정.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도 방어권을 행사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태도라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관되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 삼고 있는 게 애초에 이 절차라던가 정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초에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닌 곳에서 시작을 했다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문제,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공소장 변경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피고인들의 입장 그리고 피고인 변호인의 입장에서는요.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절차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최근에 공소장 변경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일부 수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요. 아마 오늘 최후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이 공소장 변경의 문제점 같은 부분은 피고인 측에서 다시 한번 변론 의견서 등을 통해서 이제 서증 문서를 통해서 이 재판장에게 제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제기할 만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판을 방해하거나 지연할 목적으로 재판정 안에서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간다거나 아니면 재판관이 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불만 사항들을 언급한다면 당연히 재판장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재판 과정은요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최종적으로 선고가 되는 날만 공개가 됐었지 이 재판 진행 과정이 이렇게 모두 다 공개가 되는 경우는 없었었는데요. 이것이 모두 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재판 지연이나 어떤 절차상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었다면 이 역시도 사실상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지기현 재판장 역시 절차적인 만족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 언급하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절차적인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추가 변론 필요하면 추가로 시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추가로 하지 않겠다라고 또 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측에서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제 오늘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워낙 여러 피고인이 함께 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좀 늘어진다고 느낀다거나 아니면 너무 피고인들을 압박한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도 또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결심을 앞두고 공소장을 막 며칠 전에 바꾸고 이거는 사실은 절차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완전히 다른 쟁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근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면은 사실관계를 좀 다듬는 수준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대표적으로 공소장 변경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 비상계엄을 논의한 시기와 시점입니다. 관련된 예. 부분입니다. 그 시점과 관련해서 당초에 처음에 공소장을 작성했을 때보다 이 증거 조사라던가 수사 과정 이후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살펴보니 훨씬 그 이전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더해지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그쵸. 것이요. 이 12.3 비상계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어떤 경고성이었다면 이렇게 야당의 입법 톡주 등이 있었던 그 시기와 임박해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되었다면은 이것은 이 적법한 통치 행위를 넘어선다라는 특검 측의 입장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상계엄이 논의되는 시점을 좀 앞당겼다. 이제 그 부분이 공소장 변경에 담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판부에서 일단 문제가 없다고 밝힌 이상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논쟁은 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다만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당하다. 충분히 더 다퉜어야 된다. 내지는 변경이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의견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재판부에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최후 진술에서도 이런 부분 다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으세요? 최후 진술은 전 하리라고 보는데요. 아마도 유사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또 이 체포 집행 방해, 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 12.3 비상계엄의 목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이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해도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그 피로감과 국민들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 정도의 어떤 사과의 발언이 덧붙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결국 이번에 최후 진술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으로 어떤 내용을 최후 진술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과거에 이제 최후 진술 막 1시간 정도 하고 거기도 이런 말씀하신 뭐 정치적인 메시지 주제 들어갔었는데 이 최후 진술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법정에서 이제 보장이 됐다라는 거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앞으로 있을 어떤 선거에도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근본적으로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좀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들이나 증인 신문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네. 결국 재판의 막바지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들이 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증거로도 서로 공방을 이어갔고요. 재판장도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안인지 거의 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1년여의 시간 동안 지금 재판이 모두 다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결국 이 사건의 당사자,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본인이 내 의견은 어떠하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선거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이것도 전략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충분한 전략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래서 최후 진술에서 반성의 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을 이제 인정한다. 아니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어떤 반성의 정,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되 형량을 줄이려고 한다면은 이 최후 진술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간이 없습니다. 지금 유죄 아니면 무죄를 그럼요.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가 일부 잘못했지만 양형에 참작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내용보다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한 죄송함을 표현함과 더불어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언급 주신 것처럼 이번이 최후 진술의 처음은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최후 진술이 있었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도 어느 정도 예측은 되고 있어서 예. 이 법원의 판단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황을 쭉 짚어왔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앞서 서두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먼저 밝히고 나서 나머지 7명의 이제 구형량을 밝히게 될지 아니면 반대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아마 어제 그 부분은 특검 입장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회의가 굉장히 장시간 이어졌죠. 먼저 그 회의 내용에서는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어떤 구형을 할지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됐겠지만 구형의 순서 같은 부분도 좀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 이 재판에서 어찌 보자면 가장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결국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사안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이 동일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발언은 공통적으로 할 것 같고요. 이 피고인별로 구형의 이유와 구형량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러 명이 있고 구형량이 다 다르다 보니까 왜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이고 왜 이 피고인에게는 이만큼인지를 적어도 차등을 두어서 설명하기 쉬운 방향, 그 순서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형이 내려졌다라고 하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다음으로는 더 무거운 구형량을 받는다면 그런 순서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결국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가장
가장 이제 정점에 중요한 이제 요소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의 구형량도 사실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 외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형은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건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지금 참고할 만한 사례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량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15년이 구형되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구형 수준은 이 특검 입장에서도 참고를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내가 2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도가 다르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이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같은 부분에 관여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완전히 동일선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고는 해도요. 적어도 김용현 전 장관을 예로 들어본다면 한덕수 총리보다는 훨씬 가담의 정도가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15년 이상은 무조건 구형이 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그 이하 다른 피고인들 경우에도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이 검찰에서는 구형량의 차이를 충분히 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결심 공판과는 별개로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에 이제 집행 방해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란 재판의 경우에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하고 나면 재판부에 이와 관련한 1심 선고는 그럼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걸까요? 아마 4달 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같은 경우에는 최후 변론을 하고 이제 1심 선고까지 굉장히 빠르게 다음 주면은 바로 결론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고 법원의 인사 이동 시즌들도 있기 때문에 4달 중순 전에 이 내란 재판부도 1심을 선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이 부분도 오늘 이제 재판부에서 언제 선고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힐 것 같은데 2월 중에는 충분히 1심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미 굉장히 장시간 재판이 이어왔기 때문에 관련되는 쟁점들이 방대하다고는 해도 재판부에서도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쌓여 있다고 보여지고 물론 여러 피고인들에 대해서 동시에 이 선고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또 역으로 말하면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이 다음 달까지 충분히 선고가 내려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재판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달에 이 체포 방해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이제 뭐 나오게 되고 또 오늘 구형량도 보게 되고 그럼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더해지는 겁니까? 종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종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내란죄에 대한 재판의 결과일 것 같습니다. 오늘이군요.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가 워낙 높은 형량으로 지금 이제 구형이 예정이 되어 있고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죄가 더해진다고 해도 이 내란죄 우두머리 재판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도 그렇고 내란죄도 그렇고 아직 1심입니다. 그렇죠.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또 상고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최종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재판이 첫 재판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까지 기다려볼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확정 판결은 이제 무기징역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건 대략 어느 정도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1심이 거의 1년 가까이 1년 걸렸습니다. 걸렸잖아요. 예. 그래도 좀 빠르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걸렸고 최종적인 결론 성적표를 맞이하는 것을 보자면 이제 1년 가까이 걸렸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항소심 같은 경우에도 그보다 조금 단축되는 정도 수준 그리고 대법원으로 간다면 뭐 6개월 정도라고 본다고 해도 최소 1년 반 이상은 앞으로 더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충실히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것은 우리가 헌법적으로나 형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